오늘 한국은행에서 빅스텝을 발표를 했고, 이게 상징하는 바와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셔야 되겠죠. 내용을 보시면요, 사상 첫 더블 빅스텝, 물론 더블 빅스텝은 아니에요. 언제 했냐? 6월쯤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10월에. 그래서 두 번 빅스텝을 한 거지, 더블 빅스텝 하면 빅스텝 이렇게 해야 더블 빅스텝이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건 꿈은 이루어진다, 11월에 더블 빅스텝이 시작되지 않겠느냐, 요것을 예견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드디어 10년 만에 기준금리 3%대에 도달했습니다. 3%가 사실은 고금리는 아닌데, 지금 세계적인 저금리 시장 굉장히 오래됐었죠. 한 10년 넘게. 세계적인 저금리가 일어났던 이유는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이죠. 이제 유동성 시장의 종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우리나라 이 정도로 기준금리 인상한 시기는요, 뭐 제가 안 태어났을 때는 잘 모르니까 통계가 작성되고 나서 가장 빠른 수준입니다. 그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유동성 장세가 나왔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국에서 2015년부터 금리 인상이 들어갔는데, 미중 무역전쟁 터지고 그 다음에 코로나 터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풀었던 유동성 이상을 풀었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은 무엇 때문이다?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다. 그런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영향을 주는 것은 맞는데 그게 원인은 아니다. 원인은 코로나 이후 엄청나게 풀었던 유동성 때문이다. 그게 결국에는 두 겹으로 쌓였죠. 그래서 미국의 대차 대조표를 보시면은 이렇게 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금 줄고 있었어요. 2017년부터 양적 긴축 들어가면서. 그러다가 미중 무역전쟁 터지면서 원위치 시키고 코로나 터지면서 이렇게 늘려버렸다. 그러니까 요거 빼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역대 유동성보다 2배 이상으로 풀었으니까 당연히 급격히 긴축을 할 수밖에 없고, 미국이 그렇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급격히 긴축을 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보면은 이제 더블 빅스텝 연말에 나올 거다. 올해에만 2번의 금통위 회의가 남았는데 2번 다 빅스텝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11월 2일에 연준 회의가 있는데, 이때도 지금 굉장히 높은 확률로 자이언트 스텝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못해도 빅스텝은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은요, 우리나라가 지금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높아서 뇌관 터질까봐 천천히 올리고 있는데도 빅스텝을 한 거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빅스텝은 약합니다. 지금 미국에는 11월에 자이언트 스텝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12월은 돼서야 빅스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 차이가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더 빨리 올려야 되는데 가계부채 폭탄이 너무나도 크다. 그러니까 천천히 올리고 있는 중이지만 천천히 올리는 게 이 속도예요. 그러면 얼마나 크게 터지겠느냐. 빅스텝으로 선회한 이유는 인상 전제 조건이 바뀌었다. 미국 중앙은행 최종금리에 대한 시장 기대가 4% 이상, 보통 지금 한 4.5%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올해 4.5%가 아니고 내년까지 해서 최종금리가 4.5%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국은행은 4%에서 안정되지 않을까 기대했다. 즉, 2번 다 베이비 스텝이었으면 3에서 끝냈을 텐데, 그래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한 1% 정도는 더 올릴 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거의 4.5%로 예상이 되니까 우리나라도 긴축도 더 빨리 하고 내년에도 더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어때요? 지금 금융연구원에서 보니까 성장, 물가, 환율 요 세 가지를 고려했을 때 연말 적정금리는 최대 5.82%다. 이게 시중금리는 이미 넘어섰죠? 시중금리 말하는 게 아니죠. 적정 기준금리가 5.82 정도다. 그러니까 아직도 갈 길이 멀단 소리예요. 다만 이렇게까지 올리면은 확실히 경제는 안정이 되겠는데 금융시장의 붕괴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길게, 그리고 여기까지는 못 올릴 가능성도 높아요. 그렇게까지 안 올릴 거다. 가계부채 터지고 할 거니까 분명히 금리는 낮출 거예요. 24년이나 2025년쯤에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 그런데 금리를 낮춘다고 다시 집값이 올라가느냐, 이렇게 보시기에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야기를 하죠. 금리 올라갔는데 집값은 계속 올랐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예시를 들면서.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금리를 급격히 낮췄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집값은 장기적 침체를 맞이했죠. 왜? 이미 가계부채가 터지기 시작했으니까. 그런데요, 이번에 가계부채는 훨씬 더 위험하죠. 과거에는 집값에 거품이 생겼다면 지금은 집값 플러스 전세에 거품이 생기면서
유동성이 2배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게 터지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여기에 감산 이슈까지 있습니다. 감산 이슈가 무슨 문제냐?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가장 큰 영향은 물가가 아니라 환율이에요. 왜냐? 환율이 안정되면은 물가가 지금 이 정도 수순이더라도 이창용 총재가 이야기했듯이 베이비 스텝으로 차근차근 밟아 나갈 수 있었다. 그런데 미국은 긴축을 엄청나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긴축을 천천히 하니까 환율이 폭등을 하죠. 그러니까 폭등하는 환율을 억제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돈을 풀어도 한계가 있으니까 금리를 빨리 올리는 거다. 그런데 명목상 이유는 뭐예요? 물가죠, 물가. 그럼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식료품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의 비중이 좀 덜 들어가지만 주거비 같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유가, 에너지. 그랬을 때 에너지에만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죠. 식료품에도 영향을 미치죠. 아무리 싸게 생산을 하면 뭐하냐? 예를 들어서요, 골뱅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만 먹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골뱅이가 왜 이렇게 비쌀까요? 해외에서 골뱅이를 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들고 와요? 배 타고 실어가지고 오는데 얘네 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보관할 때도 냉장을 하든 바다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주든 그런 데에도 에너지가 들어가죠. 에너지, 동력 이런 거에도 다 기름값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물가에. 그런데요, 최근에 물가가 잡히는 이유는 크게 2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기저효과. 그리고 2번째는요, 유가 하락이었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1%, 4% 올랐는데 9월, 10월이라고 해봅시다. 올해 9월에 6% 올랐고 10월에 5% 오른다. 그러면요, 보시면은 물가 상승폭이 줄어든 걸로 보이지만 2년 전으로 대비해보면 1%, 6%에서 7% 정도 올랐다면 여기서는요 4%, 5%에서 9% 오른 거니까 실질적으로 물가는 잡히지 않은 거다. 그렇지만 보이기에는 잡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이게 기저효과고, 2번째는 유가 하락이죠. 유가가 떨어지면서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조금씩 물가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감산을 한대요. 감산이 뭐죠? 공급을 줄인다. 그러면은 부동산 이야기하던 그 많은 인간들이 이야기했듯이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근데 집은 남기 때문에 수요 공급의 원칙이 그게 맞아떨어지지가 않는 거고 수요가 과잉돼서 나왔던 거지만, 원유 같은 경우는 쓰죠. 쓰니까 계속 필요한 거예요. 소비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산하면은 수요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진짜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어때요? 가격이 치솟고 있죠. 거기다가 환율, 아까 이야기했지만 환율이 왜 주말마다 폭등을 하느냐? 경제 기사 계속 보시는 분들 보면은 매주 월요일에 환율이 엄청 올라갔다는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번 주나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 아니라 화요일에 그런 기사가 나올 수가 있죠. 왜 그렇게 되느냐?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그 시장에서 달러가 감소한다는 소리죠. 달러가 감소하는 이유는 지금 강달러가 되고 있으니까. 강달러가 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달러가 계속 사람들이 수요가 몰릴 테죠. 그러니까 달러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은 뭘 늘려야 가격이 안정되겠어요? 공급. 그러니까 뭘로 공급을 넣는 거예요? 시장에 달러를 공급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억제를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보시면은 지난달 미국에서 강경하게 긴축 의지를 발표하면서 환율이 폭등하니까 돈 풀어서 막은 거죠. 엄청나게. 이게 얼마나 풀었다? 역대 2위. 그럼 역대 1위는 언제예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 9월에 터졌죠. 그러니까 바로 다음 달에 돈 엄청 풀어가지고 달러같이 튀는 걸 막으려고 했다. 그때도 환율 엄청나게 튀었어요. 1,500원, 1,600원 막 올라갔어요. 그때 다음으로 감소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직 도중이라는 거죠. 거기에 지금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수출은 싸게, 수입은 비싸게. 그래서 환율 올라갈 때는 무역 수지에는 역효과를 주는 게 맞습니다. 다만 요게 오히려 좋아 하던 시기가 있었죠. 80년대, 90년대. 그때는 왜 오히려 좋아가 나왔냐?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이런 아시아 국가들의 화폐 가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거기서 더 저렴하게 나오면은 외국에서 굉장히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헐값에 팔 수가 있는 나라냐? 그러니까 그거는 환율이 떨어져서 수출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는 진짜 개도국 정도나 되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는 뭐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시기잖아요. 그럴 때 도움이 되느냐? 전혀 안 되죠. 파는 거는 그대로고 사는 것도 그대로인데 수출은 싸게 하고 수입은 비싸게 하니까 무역 적자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반년 연속 일어나고 있고 10월도 보면 어때요? 무역 적자가 38억 달러다 벌써. 그래서 14년 만에 적자 우려 나게 생겼다는 거죠. 14년 전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죠. 그런데 지금 금융위기 아니라고 말해요. 금융위기가 안 왔다. 금융위기급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집값 폭락은 없다. 그런데요, 금융위기급 악재도 터지고 있고요, 집값은 더 위험하다. 거기에 이제 경상수지, 무역은 적자나도 경상수지는 흑자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전환하고 있죠. 안 괜찮아요 지금.
맨날 추경호가 와가지고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서민들 경제가 지금 괜찮아요? 거기다 이게 장기화되게 생겼죠. 미국에서 달러를 적어도 내년까지는 올립니다. 내년에 금리 인하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고 파월이 언제든 말을 바꾸지만 지금 상황에서 내년에 금리 인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진짜 큰 위기가 터지지 않는 이상 강달러가 이어지면서 환율이 계속 올라가겠죠.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비싸게 사니까 당연히 국내 물가는 올라가게 되죠. 우리나라에는 뭐 나는 것도 별로 없는데 여기에 유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생겼죠. 오펙에서 왜 감산했겠어요? 유가 떨어지는 걸 두고 보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요 1달러에 1200원이었는데 1400원이 돼요. 그리고 유가가 60달러였는데 100달러가 돼요. 그럼 예전에 얼마에 살 수 있었던 걸? 1배럴에 60달러에다가 1200원이었으면 72,000원이었는데 지금은 14만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200원 뛰었고 여기서도 40달러 뛰었는데 막상 올라가는 거는 2배 가까이 올라간다. 이러니까 물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장기화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물가 상승이 장기화되면 어떻게 되죠? 긴축 가속이죠. 또는 가속을 하지 않더라도 동결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고금리에서 동결이 될 것이다. 최소 3.5% 이상은. 그런데 우리나라 가계부채요? 1860조인데 이게 GDP 대비 100%가 넘어가요. 그런데 키움 서영수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개인사업자 대출이 이게 기업대출로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는 가계대출이 맞다. 그러면서 이게 한 700조. 전세시가 총액은 사적 대출이죠. 거주권을 담보로 주면서 전세 자금이라는 금액을 집주인이 빌린 거죠. 이것도 1600조. 그 다음에 법인 대출이라고 하는데 이게 법인이 아니라 보니까 가게에서 빌린 것 같더라. 법인 만들어서. 그런 것들만 하더라도 300에서 500조는 나온대요. 이런 거 다 더해보면 4000조 이상이다. 그러면 1860조에서 GDP 100%가 넘어갔으면 지금 실질적인 가계부채는 GDP 대비 200%가 넘는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일본이 국가부채가 압도적으로 높죠. 200%가 넘어가니까. 다른 나라들은 안 넘어가는데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그 모양이에요. 그런데도 부채 터지는 건 없다. 부채 위기는 없다. 부채질하고 있죠. 그 말에 넘어가가지고 돈 빌려서 산 사람들 차익 남기고 빠지는 동안 누가 다 떠하는 거예요? 2030이 돈 빌려서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물려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청년층이 물렸기 때문에 위기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죠. 왜 일본이랑 비슷해지느냐? 그냥 인구 감소 때문에 비슷하다라고 저희가 이야기했다고 말하는 인간들은 방송 안 들은 인간들이고 저희가 말한 건 인구 감소, 그 다음에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 인구 감소, 여기까지가 수요 감소죠. 그러면 생산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성 감소, 그 다음에 고령화에 따른 복지 비용 증가, 그 다음에 혼인율 감소로 인해서 내 집 마련 수요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죠. 보통 한 10년차, 11년차들이 내 집 마련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청년층 여력을 미리 다 끌어다 썼어요. 그래서 거기서 터져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요. 급격히 폭등할 때 청년층들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다 물린 거지. 그러니까 잃어버린 몇십 년이 나오고 있느냐. 그런데도 돈 벌려면 당장 부동산 사세요 라고 말하는 인간들은 진짜 매국노들이라는 거고. 고위험 가구 지금 38만 가구랍니다. 3.2%가 고위험 가구이고 고위험 가구가 아니더라도 터질 사람들은 많죠. 고위험 가구는 이미 집값이 10억인데 내가 여기다 8억 대출 받아서 샀어요. 꼼수 대출 찾아가지고. 근데 집값이 7억까지 떨어졌어. 자산 팔아도 돈을 못 갚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벌써 38만 가구고 그 이상 또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가계부채 시작에서 벌써부터 이러고 있으면 터지면 터질수록 점점 더 심해져요. 왜? 누군가가 터지면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니까. 그런데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19주 연속 하락 중이래요. 가파른 하락세 그것도. 매매만 그래요? 전세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매매 전세 다 빠지고 있는 거예요. 왜? 원래 매매가 떨어지면 전세가 떨어지는 건 매한가지인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적어도 전세에는 거품이 안겼다. 그러니까 이번에 MB정부 때 전세 풀고 박근혜 정부 때 전세 풀어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역대급 폭등이 나왔죠.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중 유동성이 동시에 빠지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4천조가 넘는 가계대출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아직 터진 거 아니에요. 터지려고 징조만 나오고 있을 뿐이에요. 저거 터지면 이제는 완전히 극복 못하는 집값이 나온다.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 나오죠. 금융위기가 눈앞에 다가왔다. 금리 지금처럼 올려가지고 이미 터지기 시작했고요. 여기서 금리를 낮추게 되는 시기는 언젠가 올 것이다. 그런데 3년, 4년 이 뒤에 금리를 낮추게 되는 시기가 오면은 그건 괜찮은데 내년 혹은 내후년 1, 2년 내에 금리를 낮추게 된다. 이거는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더라도 국가 내에서 위기가 터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 IMF 터질 때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터질 때 우리나라 어떻게 됐죠? 집값? 나머지 자산은 어떻게 됐죠?
집값 외에도. 그런데도 아직도 뭐 투자해라 이딴 이야기 하고 있어요. 지금 빅스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징하는 게 크다. 첫 번째는 긴축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쫓아갈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 올라가는 거 억제하는 거 어느 정도 되겠지만 일시적인 것일 뿐이고, 미국에서 11월부터 다시 금리 올리기 시작하면은 환율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금리를 그렇게 빨리 못 올리더라. 이 두 가지만 생각해 보셔도 앞으로 자산시장 붕괴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국가 내에서 얼마나 큰 금융위기가 닥쳐 있는데 금리 천천히 올리고 서민들한테 물가 부담 가중해 가면서 그냥 버티고 있는 것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인지 뻔히 답이 나온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더블 빅스텝을 한다. 요것이 시사하는 바를 잘 생각해 보셔라. 그 상황에서 진짜로 열심히 내가 근로소득으로 모아온 내 자산을 누군가의 근로소득으로 넘겨주고 내가 그 빚을 떠안아야 될 시기인지 진짜로 잘 생각해 볼 상황이 되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